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경이 올해로 72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도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이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제 인생 전부가 아들 김태평, 그놈 하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허리 휘게 장사하던 젊은 날도 밤마다 다리 쥐가 나도록 구부정하게 앉아 김밥을 말던 고단한 새벽들도 결국은 다 아들의 미래를 위한 제 몫이라 생각하며 견뎠지요.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뒤에도 저는 울 틈도 없이 장바구니를 들고 새벽 시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굶기지 말아야 한다. 그 일념 하나로 하루하루 버텨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 삶을 태워 아들을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늘 제 가슴 속 깊이 자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만큼은 내 편일 거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같은 것도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 와 돌이켜보면 그 믿음이야말로 제 인생 가장 큰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차고 매서웠습니다. 낡은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에 곰팡내 섞인 냄새가 스산하게 방 안을 휘돌았고,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 여주인공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으려고 끓여둔 된장국은 이미 냄비째 식어버렸고, 방 한쪽 전기장판에서는 오래 써서 그런 짓 하는 듯한 플라스틱 냄새가 은근히 풍겨 나왔습니다. 제 마음까지 괜히 싸늘해지는 밤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에서 삑삑 하는 도어락 소리가 났습니다. 늦은 밤이었기에 저는 순간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가슴이 쿵 내려앉는 소리와 함께 저는 문 쪽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제 아들 태평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예전엔 당당하고 훤칠하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늘 바지선처럼 깔끔하던 양복은 구겨져 허술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깨를 감싸는 차가운 바람이 아들의 체온까지 빼앗아간 듯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태평아, 이 밤중에 웬일이야? 저녁은 먹었니? 제가 다급히 묻자 아들은 대답 대신 힘없이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쩐지 낯설고 서글퍼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얼른 아들을 집 안으로 들였고 차가운 그의 손을 잡으며 부엌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손끝이 너무나 메말라 있더군요. 식탁 의자에 털썩 앉은 아들은 마른 세수를 연거푸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무슨 말인가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원래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웬만한 일로는 제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아이였지요. 그런 아들이 이렇게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갈라진 목소리로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면목이 없어요. 그러고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넘어져 무릎이 깨져도 울지 않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제 앞에서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을 보니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니다, 아가. 어미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무슨 일인데, 그러니? 말을 해봐라. 제 다그침에 아들은 한참 뜸을 들이다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가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자금줄이 막혀서 이번 달 월급도 겨우 줬어요. 이번 고비만 넘기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네요.
아들의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면 되겠니?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딱 5천만 원만 있으면. 그 순간 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돈은 이미 몇 년 전 아들의 사업에 다 보탰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오래된 이 집 한 채와 남편이 남긴 몇 가지 유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어미가 어떻게든 해보마. 그러니 너는 기운 차리고 다시 일어설 생각만 해라. 제 위로의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지만 동시에 결심도 단단해졌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까지라도 팔아서 아들을 살려내야 한다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눈물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결혼 예물이자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겨준 순금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이 목걸이만큼은 절대 팔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손에 쥔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아련히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경희야, 이건 내가 끝까지 간직해 줘. 하지만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목걸이를 꼭 쥐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우리 아들을 살려내려면 어쩔 수 없네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비단 주머니를 품에 꼭 껴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고 시장 입구에서 튀겨내는 기름 냄새조차 속을 뒤집어 놓는 듯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목걸이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가슴께에서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제 안에서 발버둥치는 듯 했습니다. 금은방 앞에 서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리 진열장 속에는 반짝이는 보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그 빛이 제 눈엔 가시처럼 따갑게 박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속으로 수십 번 중얼거리며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십니까? 주인은 두툼한 금태 안경 너머로 저를 흘끗 보더니 익숙한 장산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주머니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건넸습니다. 이걸 좀 팔고 싶은데요. 주인은 목걸이를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콧김을 흘렸습니다. 요즘 금값 많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이건 세공비가 안 나와요. 이 정도면 150 될까요? 그 말에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결혼 예물,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 고작 150이라니. 하지만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부러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현금을 세어 봉투에 담아 주었고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금은방을 나섰습니다. 손끝에 닿는 지폐의 감촉이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남편의 체온을 지닌 목걸이를 잃고 얻은 돈이라 그런지 봉투가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머니가 비어버린 자리에서 허전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아들이 무릎 꿇고 울던 모습이 어른거리자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다. 저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다다.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주미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늘 또렷하고 싹싹했지만 제 마음 어딘가에는 묘한 경계심이 늘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주미예요. 태평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정말 어떡해요. 저희 때문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울음이 섞인 듯 했습니다. 저는 애써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만 잘 되면 나는 괜찮다. 그러자 주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게 읊조렸습니다. 저희가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어머니 마지막 남은 것까지 이렇게. 그 말의 순간 울컥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래도 마음은 있구나 싶어 한편으론 뿌듯했습니다. 괜찮다니까. 그래서 돈은 언제 필요하다고 했니? 잠시의 정적 뒤 주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오늘 오후까지는 꼭 있으면 좋다고. 그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멎는 듯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걱정스럽게 떨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서둘러 돈을 재촉하는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회사가 급한 상황이니 저럴 수도 있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그 목소리가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금은방에서 받은 돈과 오래전부터 혹시 몰라 모아두었던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 아들의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ATM 화면에 찍힌 5천만 숫자가 제 눈앞에서 번져 흐려졌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 아들은 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홀가분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며느리의 그 어색한 말투, 그리고 서두르는 목소리. 저는 알 수 없는 싸늘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회사 살았어요. 이 은혜 평생 갚을게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세계 일주시켜 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하늘을 날 듯 환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 괜한 의심을 한 거야. 저 아이가 다시 웃고 있잖아. 그날 밤 묵은 김치에 멀건 된장국을 먹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어미는 배고파도 괜찮다. 너만 잘 되면 그게 내 호강이다. 하지만 등 뒤로 스며드는 바람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움이 곧 다가올 더 큰 한기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밤새 불을 끄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새벽이 오자 나는 장롱 깊숙한 곳을 열었다. 오래전 결혼 예물로 받았던 작은 비단 주머니. 손때 묻은 천을 풀자 은빛 목걸이가 고요히 누워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단 한 번도 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마지막 유품이었다. 쇳빛 빛깔 위로 아침 햇살이 스쳤다. 오래된 금속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며들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걸 손에 쥐고 있으면 꼭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으니까. 나는 목걸이를 양손으로 감싸쥐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것만은 남겨두겠다고 다짐했잖아. 그런데 태평이가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지켜만 본단 말인가.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와 얇은 커튼이 부풀었다. 싸늘한 바람에 등골이 오싹했지만 내 심장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결국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금은방으로 향했다.
좁은 골목 모퉁이에 있는 오래된 금은 방. 문을 열자 딸깍 차가운 종소리가 울리고 묵은 금속 냄새와 기름때 묻은 진열장의 공기가 뒤섞여 내 코를 찔렀다. 두꺼운 안경을 쓴 주인이 고개를 들며 나를 훑어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내밀었다. 이거 얼마나 쳐줄 수 있을까요? 주인은 돋보기를 쓰고 목걸이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다. 그 사이 나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식은땀을 흘렸다. 남편의 유품을 내다 파는 일이 이렇게 수치스럽고 괴로울 줄 몰랐다. 요즘 금값이 많이 떨어져서요. 공인비도 빼야 하고 순도도 완전하지 않네요. 생각하신 것보다 많이는 못 드려요. 툭 던지는 말투에 목이 타들어갔다. 얼마가 됐든 상관없었다. 단지 태평이가 버틸 수 있는 돈, 그것이면 좋겠다. 그냥 주시는 대로 할게요. 내 목소리는 겨우 속삭이는 바람 같았다. 주인은 무심한 손길로 목걸이를 가져가더니 계산기를 두드렸다. 딸칵딸칵 소리가 무자비하게 울려 퍼졌다. 그때 내 귓가에는 남편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여보, 이건 꼭 간직해. 내가 없더라도 이건 당신 손에 남겨두고 싶어. 숨을 삼키자 입안이 바싹 말라갔다. 하지만 눈앞에 아들의 눈물이 떠올랐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던 태평이의 얼굴이.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봉투에 담긴 현금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다. 손에 쥐었는데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남편의 체온이 사라진 자리에 차갑고 낯선 종이 뭉치만 남아 있었다. 금은 방을 나오자 햇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을 찔렀다. 눈물이 솟구쳐 오르려는 걸 애써 꾹 눌렀다.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며느리 주미였다. 어머니, 태평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정말 어떡해요. 저희 때문에.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전해졌다. 처음엔 마음이 짠했다. 그래도 며느리가 우리 형편을 걱정해 주는 줄 알았다. 괜찮다. 너희만 잘 되면 나는 아무래도 좋다. 내가 달래자 주미는 잠시 흐느끼듯 하다가 곧 목소리가 달라졌다. 근데 돈은 혹시 오늘 안으로 가능하실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잠시 가슴이 철렁했다. 방금 전까지는 죄송하다던 아이가 이제는 서둘러 돈을 재촉하는 듯했다. 하지만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회사가 급하니까 그러는 거겠지. 나는 은행으로 곧장 걸음을 옮겼다. 팔 안에 현금 봉투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 소리와 맞부딪히는 듯했다. 창구 직원에게 돈을 송금하며 손이 덜덜 떨렸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자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제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겨울 바람이 뺨을 사정없이 때렸다. 하지만 나는 홀가분했다. 남편의 목걸이를 팔았다는 사실보다 아들을 지켜냈다는 기쁨이 더 컸다. 이제 태평이가 다시 일어서겠지. 이 모든 고생은 곧 보답받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집에 도착했다. 저녁 무렵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회사 살았습니다. 제가 평생 갚을게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세계 일주시켜 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활기에 차 있었다. 그 한마디에 내 모든 수고와 희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눈앞에 별빛이 흩날리는 듯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아들의 성공을 믿으며 다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으면서 아들의 생일이 다가오자 나는 며칠 전부터 분주했다. 냉장고 속 남은 반찬들을 아끼고 또 아껴서 모은 돈으로 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갈비와 싱싱한 해산물을 샀다. 태평이가 어릴 적부터 유난히 좋아하던 갈비찜, 미역국, 잡채를 한 상 가득 차려주고 싶었다. 새벽부터 부엌에 불을 지피자 달궈진 솥뚜껑에서 치익 소리가 울렸고 간장 양념에 재워둔 달비가 끓어오르자 달콤 짭조름한 향기가 집 안 가득 번졌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아들이 웃는 얼굴을 떠올리니 피곤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몇 시간 동안 땀을 흘려 음식을 차려놓고 나니 부엌 바닥은 물기와 기름기 때문에 반짝였다. 손끝에는 양념 냄새가 스며 있었고 내복 속으로 흘러내린 땀이 서늘하게 달라붙었다. 하지만 마음은 뜨겁고 충만했다. 나는 무거운 보따리를 두 손에 들고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다. 현관 비밀번호 자판을 누르는 소리에 며느리 주미가 문을 열어주었다. 어머니, 이걸 다 해오셨어요? 아이고, 무겁기도 하셨을 텐데. 그녀는 일부러 놀란 듯 두 손을 흔들었지만 내 손에서 음식 보따리를 받아들 때 잠깐 스치는 미묘한 웃음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낯선 기운이 콧 속으로 확 밀려왔다. 어디서 맡아본 듯한데 우리 집에서는 도무지 날 수 없는 향기. 순간 떠올랐다.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 값비싼 향수 진열대 앞에서만 느낄 수 있던 은은하면서도 강렬한 냄새였다. 집의 향이 참 좋구나. 방향제 바꿨니? 내 물음에 주미는 살짝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거실 테이블 위를 가리켰다. 아, 저거요? 친구가 쓰던 건데 자기는 질렸다면서 거의 새 걸 줬어요. 공짜라길래 얼른 받아왔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찜찜했다. 아무리 친구가 준 거라 해도 저리 반짝이는 유리병은 포장조차 뜯지 않은 새 것처럼 보였다. 주방으로 음식을 옮기던 내 시선은 곧 번쩍이는 기계에 머물렀다. 커다란 커피 머신. 내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값비싸 보이는 물건이었다. 저건 또 뭐니? 너희는 커피도 잘 안 마시잖아. 아, 그것도 아는 분이 카페 정리하면서 버리긴 아깝다고 그냥 주셨어요. 자리만 차지해서요. 어머니 쓰실래요? 주미는 아무렇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어지러운 파동이 일었다. 회사가 곧 망한다. 돈이 급하다며 내 마지막 유품까지 가져가. 아이들이 사는 집 안에서 어떻게 이런 사치품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걸까? 분명히 무언가 맞지 않았다. 태평이는 아직 안 들어왔니? 내가 묻자 주미가 대답했다. 네, 오늘도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했어요. 그래도 저녁에는 꼭 들어온다고 했어요. 어머니, 음식이 식기 전에 상부터 차릴까요? 그녀는 일부러 화제를 돌리듯 부산스럽게 움직였다. 나는 주미를 도와 상을 차리면서도 마음속 껄끄러운 기운을 지울 수 없었다. 접시에 담긴 갈비찜의 윤기가 번쩍였지만 그보다 더 번쩍이는 것은 주방 한쪽에서 은근히 빛나던 낯선 물건들이었다. 그때 갑자기 속이 뒤틀리듯 아랫배에 신호가 왔다. 주미야, 나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 네, 어머니. 그런데 거실 화장실 변기가 막혔으니 안방 화장실 쓰세요.
나는 그녀의 말을 흘려들고 늘 가던 거실 화장실로 향했다. 문고리를 잡았는데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잠겨 있었다. 이상했다. 변기가 막혔다면 사람을 불러야 할 텐데 굳이 문을 잠가 두는 이유가 뭘까?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오래전 낡은 아파트 화장실에 갇혀 몇 시간을 떨던 기억이 번쩍 스쳤다. 그때 소방관이 알려줬던 비밀 쇠젓가락 하나만 있으면 잠금 장치를 열 수 있다는 말이 떠올랐다. 나는 주방에서 젓가락을 하나 쥐고 다시 화장실 앞으로 돌아왔다. 떨리는 손끝에서 쇠젓가락이 작은 금소금을 냈다. 문 앞에 서자 이유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다. 이건 열면 안 되는 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 속삭이는 듯했다. 어서 열어봐라. 나는 젓가락을 조심스레 틈에 넣었다. 몇 번 헛돌더니 딸칵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풀렸다. 내 앞에 펼쳐질 광경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으리라는 걸 그 순간 나는 꿈에도 몰랐다. 문이 열리자 서늘한 공기가 코끝을 파고들었다. 불이 꺼진 채 어두컴컴한 화장실 안은 마치 빈 무덤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끝으로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눌렀다. 찰칵. 순간 환한 불빛이 번쩍 켜지며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변기도 세면대도 어디 하나 막히거나 고장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다. 그럼 대체 왜 굳이 문을 잠가뒀던 걸까? 심장이 두근두근 뼈마디를 울렸다. 불길한 예감이 목덜미를 타고 올랐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욕조. 반쯤 내려앉은 샤워 커튼 너머로 덩어리 같은 그림자가 꿈틀대듯 어른거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홀린 듯 다가갔다. 발바닥에 닿은 타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손끝이 커튼을 움켜쥔 순간 식은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렸다. 그리고 쓱. 커튼을 젖히는 순간 내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헉. 욕조 안에는 물도 사람도 없었다. 대신 빳빳한 5만 원권 지폐가 벽돌처럼 압축된 채 층층이 쌓여 있었다. 수북이 산더미처럼. 투명 비닐에 곱게 쌓인 돈더미 위로 황금빛 덩어리들이 마구 굴러다니고 있었고 낯선 명품 상자들이 구석마다 포개져 있었다. 빛이 욕조에 부딪히며 눈이 시릴 정도로 번쩍였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숨이 목에 걸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이게 뭐야? 나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회사가 망했다며 살려달라며 내 마지막 목걸이까지 빼앗아간 아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 집 욕실 욕조 속에 이런 천문학적인 돈과 금덩어리가 숨어 있었다니. 피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차갑게 식어 내려갔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혹시 내가 본 게 잘못된 건 아닐까?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욕조 가득 뻔뻔스럽게 나를 조롱하듯 번쩍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띠리릭. 현관문 도어로 캐제음. 이어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주미야, 나왔어. 태평이었다. 그의 발소리가 거실을 지나 화장실 쪽으로 다가왔다.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다. 닫을까, 도망칠까, 아니면 소리를 지를까. 몸은 얼어붙은 석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
문 앞에 멈춰선 아들이 활짝 열린 화장실 문 안쪽을 보았다. 내 시선이 향한 욕조, 젖혀진 커튼 너머의 돈더미.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공포와 당혹이 한꺼번에 뒤엉켜 굳어졌다. 어머니, 그게... 아들은 몇 마디 내뱉으려다 결국 짐승 같은 비명을 내질렀다. 으악. 그 비명은 어머니를 향한 게 아니었다. 들켜버린 탐욕과 무너지는 가면을 향한 절규였다. 나는 여전히 욕조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지난 세월 내 모든 희생과 눈물이 사실은 거대한 기만극의 밑거름이었음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슬픔보다도 먼저 등골을 파고드는 공포로 다가왔다. 저 돈, 저 욕조, 그리고 이 아들 마냥 내가 진실을 안다는 걸 아들이 확신한다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살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의 경악한 눈빛이 내 얼굴과 욕조 사이를 번갈아 오갔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속으로는 번개처럼 빠르게 계산을 굴리고 있었다. 여기서 내가 본 걸 들켰다고 하면 저놈이 나를 살려둘까? 심장이 쿵쾅거리며 갈비뼈를 두드렸다. 공포가 온몸을 꽉 움켜쥐었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 머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살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집에서 빠져나가야 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욕조에서 시선을 떼고 목을 움켜쥐며 신음을 뱉었다. 머리가 핑 도네. 어머니. 태평의 눈빛이 번쩍 나를 향했다. 하지만 그 속엔 걱정보다는 의심이 먼저 자리하고 있었다. 혹시 저 늙은이가 다 본 건 아닐까? 저 행동이 연기는 아닐까? 그런 속내가 고스란히 비쳤다. 나는 더 크게 몸을 흔들며 주저앉았다. 바닥 타일이 뼈에 닿자 싸늘한 감각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손끝을 파르르 떨었다. 태평아, 나 숨이 가쁘구나. 혈압이 올라 쓰러질 것 같다.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리예요? 태평 씨. 며느리 주미가 장을 보고 들어온 것이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태평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주미가 화장실로 달려와 내 어깨를 붙잡았다.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그녀의 눈빛은 논란 반, 계산 반이었다. 나를 살피는 듯 하면서도 태평에게 날카롭게 속삭였다. 빨리 화장실 정리해. 순간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다. 그래, 둘은 한패였다. 나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증거를 없앨 궁리부터 하고 있었다. 나는 더 깊이 연기에 몰입했다. 힘겹게 눈을 반쯤 감고 목소리를 최대한 약하게 떨며 말했다. 나 집에 좀 데려다다오. 병원은 싫다. 그냥 집에서 누워 있고 싶다. 안 돼요, 어머니. 병원 가셔야죠. 주미가 애써 목소리를 높였지만 나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다. 됐다니까. 돈도 아깝고 나 늘 그래왔어. 집에 가면 괜찮아진다. 내 고집 섞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평은 여전히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주시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지 혹은 시치미를 떼는 것인지 확인하려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흐릿하고 힘없는 눈빛으로 아들을 올려다보며 손을 뻗었다. 태평아, 어미 좀 부축해다오. 나 정말 숨이 막히구나. 마침내 아들은 마지못해 내 팔을 잡았다.
그 순간 그의 손길이 닿자 소름이 온몸에 돋았다. 내가 낳은 아들이건만 이제 그 손은 따뜻한 살가움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를 악물고 참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집 밖으로 걸어 나왔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짧은 시간이 왜 그리도 길게 느껴지던지.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끝까지 쓰러진 노모의 연기를 유지했다. 조금만 더 집에만 돌아가면 현관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온몸을 버티던 긴장의 끈이 뚝 하고 끊어졌다. 나는 그대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다. 방금 전까지 나를 짓누르던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심장을 얼려버릴 듯한 차갑고 깊은 분노였다. 나는 부엌으로 기어가 찬물을 한 사발 들이켰다. 식도의 차가움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자 그제야 숨이 조금 트였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곧바로 욕조 속 번쩍이던 돈더미와 아들의 하얗게 질린 얼굴, 그리고 며느리의 속삭임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화장실 빨리 정리해. 그 한마디가 내 귀에 박혀 뇌리를 쳤다. 그들의 연극은 완벽했다. 아들의 눈물, 며느리의 걱정스러운 전화, 집안에 하나둘 늘어가던 사치품들. 모든 것이 내 전 재산을 빼앗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허공을 한참 노려보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서럽지도 않았다. 대신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건 오직 억울함과 치가 떨리는 분노뿐이었다. 그래, 내가 봉이지. 평생을 태평이만 바라보고 남편 보내고도 자식 잘 되라고 허리 휘어져라 살아온 내가 고작공이었어. 내 입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그러나 곧 생각이 바뀌었다. 여기서 내가 무너져 버리면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쓰러져 누우면 그놈들은 기뻐하며 날 치매 노인으로 몰고 요양원에 쳐넣고 남은 집이며 상가며 전부 집어삼키겠지. 아니,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겠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쨍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약하고 순한 어미가 아니었다. 지난 70년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이경이는 그날 아들의 집에서 죽었다. 이제 남은 건 내 삶을 되찾고 저 불쌍한 탐욕덩어리들에게 대가를 안겨줄 또 다른 나, 복수심에 불타는 이경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다. 오래된 통장과 몇 장의 예금 증서, 그리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쓴 가계부가 줄지어 쌓여 있었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숫자와 메모가 손끝에 닿자 왈칵 눈물이 차올랐다. 이게 다 내 손으로 벌어모은 건데. 하지만 울지 않았다. 눈물을 닦아내고 나는 책상 위에 깨끗한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하나하나 적어 나가기 시작했다. 아들에게 보낸 돈의 날짜와 액수, 목걸이를 판 날과 금액, 며느리와의 통화 내용까지 기억나는 모든 걸. 내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해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증거를 남겨야 해. 기록을 쌓아야 해. 이 싸움은 눈물로 끝낼 게 아니라 증거와 이성으로 끝내야 한다. 나는 밤새 노트에 글을 적고 또 적었다. 탁자 위에 수북이 쌓인 메모지들이 마치 지난 세월 내 억울함이 실체를 갖고 드러나는 것처럼 보였다. 새벽녘이 되자 창밖에서 첫 새벽을 알리는 까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한껏 들이마셨다.
어제까지는 그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외로움으로만 느껴졌는데 오늘은 달랐다. 내 몸 안에 뜨거운 피를 식혀주는 전사의 바람 같았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창백하게 굳은 얼굴 속에서 낯선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두려움 대신 결에, 체념 대신 싸움의 불씨가 서려 있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그날 아침 나는 외투를 걸쳐 입고 집을 나섰다. 발걸음이 향한 곳은 오직 하나였다. 용산 전자상가. 내 손에 쥘 천묵이 저들의 목소리와 진실을 똑똑히 담아낼 성능 좋은 녹음기가 필요했다. 용산 전자상가는 여전히 붐볐다. 젊은 직장인들이 노트북을 만지작거리고 학생들은 이어폰을 귀에 껴보며 가격을 흥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이를 뚫고 목적지만 바라봤다. 어머님, 뭘 찾으세요? 점원이 웃으며 물었다. 나는 가볍게 떨리는 손을 가슴께 모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작고 티 안 나고 소리 잘 잡히는 거. 녹음기 좀 보여주시오. 잠시 뒤 내 앞에 놓인 건 손바닥보다 작은 은빛 기계였다. 전원을 켜자 작은 불빛이 반짝였다. 버튼 몇 개뿐인 단출한 모양이었지만 설명을 듣는 순간 내 귀는 더 이상 잡음이 아닌 칼날처럼 선명한 단어들만 골라 담았다. 그래, 이거다. 너희들의 탐욕과 거짓을 이 조그만 기계에 다 묶어 두마. 나는 현금으로 계산을 하고 녹음기를 외투 안주머니에 깊숙이 밀어 넣었다. 발걸음이 집으로 향하는 동안 내 심장은 오히려 차분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길을 걸으리라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온 나는 모든 창문을 닫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 커튼까지 치고 책상 위에 녹음기를 올려두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시작하자. 나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조용히 말을 꺼냈다. 김태평, 오줌이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세상이 다 듣게 될 거다. 목소리가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확인하자 이상하게도 등골이 서늘하면서도 마음은 후련했다. 그날 이후 나는 이 작은 무기를 내 손에 완전히 익히기로 결심했다. 이틀 동안 나는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 혹시라도 아들 내외가 갑자기 들이닥칠까봐 일부러 전화에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만 응대했다. 어머니, 죽이라도 사다 드릴까요? 됐다. 그냥 누워 있을란다. 그들은 내가 충격으로 쓰러져 있다고 믿고 있었을 것이다. 그 사이 나는 방 안에서 녹음기를 수십 번 껐다 켰다. 장롱 밑, 식탁 위, 커튼 뒤, 어느 자리에 두어야 목소리가 가장 선명히 담기는지 하나하나 실험했다. 녹음된 파일을 이어폰으로 들으며 잡음을 체크하는 동안 내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지만 반복할수록 동작이 매끄러워졌다. 이제는 눈 감고도 정확히 녹음을 시작할 수 있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서늘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가방 속엔 두 가지가 들어 있었다. 뜨끈한 달쭉이 담긴 냄비, 그리고 어둠보다 깊은 복수를 품은 작은 녹음기. 현관 앞에 서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리며 며느리 주미가 나왔다. 어머니 몸도 성치 않으신데 웬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눈빛엔 경계가 번뜩였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힘없는 미소를 지었다. 너희 생각에 달쭉 좀 쓰다 왔다. 떨리는 목소리에 며느리의 어깨가 살짝 풀어졌다. 거실로 들어서자
내 눈은 본능적으로 화장실 쪽을 스쳤다. 욕조 속 그 차갑던 금빛과 지폐 다발이 어제 본 듯 생생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눈길을 거두었다. 아이고 어머니, 이걸 다 직접 하셨어요? 좀 쉬시지. 주미는 냄비를 받아 들고 연신 혀를 찼다. 소파에 앉아 있던 아들 태평도 다가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날 이후로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 깊은 곳이 들끓었지만 나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다. 늙으면 다 그렇지 뭐. 괜찮다. 주미가 주방으로 가 달죽을 그릇에 담는 동안 나는 가방 안에 숨겨둔 반찬통을 꺼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소파 쿠션 사이를 슬쩍 벌렸다. 쿡 소리가 나지 않게 살살 밀어 넣자 녹음기는 그곳에 꼭 맞게 들어갔다. 심장이 요동쳤다. 방망이질하듯 뛰는 가슴을 숨기려 손등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어머니, 물 좀 드세요. 주미가 내 앞에 컵을 내려놓았다. 나는 잔을 들고 한 모금 넘기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됐다. 이제 너희의 본색이 내 손 안에 담기리라. 식탁에 둘러앉아 달죽을 먹는 동안 대화는 형식적이었다. 태평아, 회사는 좀 나아졌냐? 네, 어머니 곧 괜찮아질 겁니다. 대답은 늘 그랬듯 가식과 연기로 덧칠돼 있었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만 잘 되면 난 아무래도 좋아. 내 말에 며느리의 눈가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순간 내 안의 분노가 또 치솟았지만 꾹 눌렀다. 지금은 연기의 무대였다. 1시간가량이 흘렀다. 나는 일부러 손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래 있으면 또 어지러울 것 같구나. 이제 그만 가야겠다. 아들 내외는 형식적으로 현관까지 배웅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문이 닫히자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주머니 속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입가에는 알 수 없는 웃음이 번졌다. 1층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 시간을 재었다. 10분만 딱 10분만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 10분은 한 세월처럼 길었다.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는 순간 내 심장은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나야, 주미야. 정신이 없어서 휴대폰을 두고 간 것 같구나.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귀찮다는 기색을 숨기지 못한 며느리가 서 있었다.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거실로 들어가 소파 주변을 뒤적였다. 그리고 손을 밀어 넣어 녹음기를 담은 반찬통을 꺼내 들었다. 아이고, 여기 있었네. 미안하다. 괜히 번거롭게 했구나. 나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가방 속에 그것을 다시 넣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뜨거운 전율이 솟구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몇 번이고 가방을 꼭 끌어안았다. 이 조그만 기계 안에 아들 내외의 진짜 얼굴이 담길 것이다. 거짓, 탐욕, 배신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내 복수의 칼끝이 되어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방 안에서 녹음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래도록 바라봤다. 이제 시작이다. 방 안은 숨막히도록 고요했다. 탁자 위에 올려둔 작은 검은 기계가 유난히도 묵직해 보였다. 손바닥만 한 녹음기, 하지만 지금 내겐 산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손가락 끝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별다른 게 들리지 않았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내가 애써 지어낸 기운 없는 웃음. 아들 내외가 달죽을 떠먹는 소리. 평범하고도 시시한 소리가 몇 분이나 흘렀다.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괜한 짓 한 건가? 이대로 허탕이면. 그때였다. 아, 진짜 피곤하다. 저 노인네는 왜 자꾸 찾아오는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알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날카롭고 짜증 섞인 처음 들어보는 아들의 얼굴이었다. 고지어 며느리 주미의 비웃음이 이어졌다. 그러게요. 그날 화장실에서 쓰러졌을 때 다 본 줄 알고 심장 멎는 줄 알았잖아요. 다행히 늙어서 헛것 본 거였나 봐. 기억도 못하는 것 같던데. 나는 얼어붙었다. 녹음기 속 그들의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워 귀를 찔렀다. 그래도 찜찜해. 욕조에 있는 거 빨리 치워야 되는 거 아냐? 아들의 낮고 조급한 속삭임. 당신은 왜 그렇게 겁이 많아? 지금 옮기면 더 수상하지. 그냥 놔둬. 어차피 곧 요양원 보낼 거잖아. 주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요양원, 내 입술이 떨리며 소리가 새어나왔다. 녹음은 계속됐다. 치매 초기 진단서 끊으면 돼. 아는 의사 있잖아. 진단서 하나면 재산 관리 권한은 우리 거지. 마침 그날 쓰러져 줬으니 운도 좋다니까. 하늘이 돕네, 하늘이 도와. 두 사람의 웃음이 겹쳤다. 가볍고 짧은 웃음, 하지만 내 귀에는 창끝처럼 날카롭게 꽂혔다. 나는 녹음기를 부여잡은 채 온몸이 떨렸다. 어머니는 그냥 돈 나오는 마른 우물이야. 이제 곧 말라버릴 우물. 필요 없어지면 끝이지. 주미의 말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손에서 녹음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숨이 막혔다. 방 안 공기가 돌연 얼음장처럼 식어 폐 속까지 차갑게 스며드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 아들의 얼굴이 스쳤다.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울던 얼굴, 평생 은혜 갚겠다던 목소리. 그 모든 게 연기였다. 철저히 계산된 거짓이었다. 녹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건 집이랑 상가뿐이지. 그것까지 넘기면 끝이야. 당신이랑 나 평생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어. 만약 그 늙은이가 눈치채면 어떡해? 그럼 그냥 다시는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면 되지. 농담처럼 흘려 말하는 소리였지만 그 안에 깃든 잔혹한 속내가 나를 뒤흔들었다. 식은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급히 멈춘 버튼을 눌렀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내 귀에는 여전히 그들의 웃음과 조롱이 메아리 쳤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이미 넘쳐 흘러버린 뒤였다. 가슴 속에 남은 건 단 하나 차갑게 굳어버린 결심뿐이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며 눈동자에 스며들었다. 그래, 이제 확실해졌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순진하게 속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내 삶을 지켜내고 내 재산을 되찾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낼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방 안은 여전히 적막했다. 녹음기를 끈 채 한참을 앉아 있었지만 귓가에는 며느리의 도끼 어린 말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돈 나오는 마른 우물. 필요 없으면 끝이지.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주먹을 움켜쥐었다.
두려움보다 앞선 건 분노였다. 아니, 더 정확히는 차갑게 응고된 결이었다. 이제 혼자는 안 된다. 나는 낮게 읊조렸다. 다음 날 아침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들여다봤다. 붉게 충혈된 눈, 깊게 팬 주름, 그리고 눈빛 속에 서려있는 날카로움. 예전 같으면 저 얼굴이 초라해 보였을 테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이건 상처 입은 노파의 얼굴이 아니라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떠오르던 한 사람의 이름을 다시 꺼냈다. 민석이. 동네 뒷골목에서 뛰놀던 시절, 내 아들보다 더 내 말을 잘 듣던 순박한 아이. 세월이 흘러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 아이는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똑바로 컸구나 싶어 뿌듯했었다. 지금 내겐 바로 그 민석이가 필요했다. 나는 전화기를 움켜쥐고 오래 망설였다. 혹시 거절하면 어떡하지? 괜히 민폐만 되는 건 아닐까? 그러나 다시 머릿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요양원에 보내면 끝이지. 그 말이 나를 밀어붙였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민석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민석아, 나다. 할머니,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익숙하면서도 든든한 젊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그 순간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었다. 민석아, 할머니가 좀 도와달라. 지금 너무 큰일이 났다. 내 울먹임에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곧 민석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가라앉았다. 어디세요? 제가 지금 당장 찾아뵐게요. 오후 무렵 우리는 동네 어귀의 허름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민석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깊숙이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조금 풀어지는 듯했다. 예전의 개구쟁이 꼬마는 사라지고 단정한 셔츠와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든 청년이 내 앞에 있었다. 할머니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의 걱정 어린 눈빛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울면 안 됐다. 지금은 약한 모습이 아니라 진실을 전해야 할 때였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들의 눈물 연기, 목걸이를 팔아 마련한 돈, 아파트 화장실에서 본 욕조 속의 돈더미, 그리고 녹음기에 담긴 섬뜩한 대화까지. 민석은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다. 서류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빼곡히 메모하며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다. 이야기가 끝나자 찻집 안에는 차분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두 손을 떨며 녹음기를 꺼내 그의 앞에 밀어두었다. 여기 다 들어있다. 내가 그 자식들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다. 민석은 잠시 녹음기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다. 주미의 비웃음이 흘러나오자 이를 악물었고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주먹이 수첩 위에 꽉 내려앉았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잠시 후 민석은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 놈들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창과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타올랐다. 그동안의 외로움, 절망, 배신의 무게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민석의 손을 덮었다.
민서가 내 말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민석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굳게 말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지금부터는 제가 살릴 겁니다. 법이 왜 있는지 저들이 똑똑히 알게 해주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나를 버려도 아들이 나를 배신해도 아직은 나를 위해 나서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 안에서 단단히 굳어진 한마디가 솟구쳤다. 그래, 이제부터가 시작이다.